당신은 대체 누구요? 감히 내 아들 묘 앞에서 무슨 짓이오? 서진호 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한 묘지를 가로질렀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은 그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묘지 위로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드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묘비 주변을 맴돌았고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서진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서민재, 그는 단 30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회장은 지난 2년간 틈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반드시 시간을 내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회장의 뒤를 비서가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손에는 깨끗하게 포장된 국화꽃 다발과 정갈한 제수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경사진 길을 올라갔습니다. 이 길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돌계단 하나하나 옆으로 늘어선 묘비들까지 모두 외워버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들의 묘비가 보이는 거리에서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묘비 앞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묘지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때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내 아들의 묘 앞에서 저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여성의 흐느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안은 채 묘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회장의 이마에 굵은 핏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당신은 대체 누구요? 회장의 질문에 여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정미, 29세의 여성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정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TV와 신문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진성그룹의 회장, 서진호. 그리고 그는 바로 민재의 아버지였습니다. 회장은 여성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값싸 보이는 검은 원피스, 낡은 구두,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아기는 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보드라운 머리카락과 통통한 볼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내가 묻고 있소. 당신은 누구며? 왜 내 아들의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민은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낯선 상황이 불안한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유정미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유정미.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몇 년 전 비서로부터 보고받았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떤 여성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것. 가난한 집안의 여자, 신분 차이가 너무 큰 여자라는 보고였습니다.
유정미 혹시 당신이 그 여자요? 회장의 질문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민재 씨와 하지만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차갑게 변한 표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회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긴장한 채 대기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묘비 위의 사진 속에서 서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온화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을 떠올리며 회장이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자주 오는 거요? 거의 매주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매주?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여자는 계속 이곳을 찾아왔다는 말인가요?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당신은 대체 우리 민재와 어떤 사이였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재 씨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는 민재 씨의 아들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모양, 그리고 이마의 작은 점까지. 그것은 분명 어린 시절 민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의심이 너무 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증거라도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다는 이성이 충돌했습니다. 정민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도 회장의 입장이라면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자 확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서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명함을 건네받아 정미에게 내밀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그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꽃다발을 놓고 한참을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미와 아기를 바라본 후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정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은 채 민재의 묘비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재 씨, 우리 하윤이를 지켜주세요. 석양빛이 묘지를 물들이고 정민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 2세가 신분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와 사귀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아들의 연애를 알게 된 날 서진호 회장이 서재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는 아들 민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민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후였습니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가을, 당시 22세였던 서민재는 대학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던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재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한 남학생이 혼자 남아 센터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집에 안 가니? 민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일 끝나고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며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유정미였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세의 정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동생을 데리러 온 참이었습니다. 낡은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동생을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그날 정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인함과 애틋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동생의 손을 잡고 나가는 뒷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센터 선생님을 통해 민재는 정미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정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나쁜 일로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미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정미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4~5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풍요로운 삶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재는 일부러 정미가 동생을 데리러 오는 시간에 맞춰 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봉사하는 서민재라고 합니다. 정미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재의 깨끗한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시계를 보며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미를 대할 때 어떤 우월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민재는 조심스럽게 정미의 삶에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미의 동생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센터에 기부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미의 집으로 생필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쌀, 라면, 생활용품 등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정미는 처음에는 누가 보낸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 그녀는 민재의 작은 실수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실수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박스 안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정미는 민재를 마주쳤을 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돕고 싶어서요. 정미 양이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였지만 차츰 친구가 되었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민재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든든한 오빠처럼 좋은 친구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정미가 20살이 되던 어느 봄날, 민재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미도 이미 민재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재벌 2세였고 정미는 그저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작은 카페에서 만났고 고급 선물 대신 편지와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당당하게 회장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정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야.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진호 회장은 비서를 통해 아들의 비밀 연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민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한 여성과의 관계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 아버지는 범죄로 복역 후 사망, 현재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학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즉시 민재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재벌 2세가 신분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와 사귀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민재는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진심인지도 의심스럽다. 연민과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집안의 여자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아. 민재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고 정미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양쪽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결국 민재는 결정했습니다. 정미와의 관계를 더욱 철저히 숨기면서 동시에 두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정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미는 민재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헤어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절대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곧 닥칠 비극을 말입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실적을 쌓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뒤 정미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우리 아기가. 정미는 병실 창가에 서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닿을 곳에 민재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기를 안아보지 못한 채 그는 이미 차가운 땅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의 그날을 정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민재는 정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미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아버지를 반드시 설득할게. 우리 곧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쌓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뒤 정미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불안했습니다. 회장의 반대가 너무 완강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재가 함께 있어주는 한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 씨,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미가 진심을 담아 말하는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미안한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꼭 시간 내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그것이 정미가 민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도로를 적시고 있었고 시야는 좋지 않았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대형 트럭이 민재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민재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미는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TV 화면에 나온 사고 현장과 진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자막. 정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자신의 손을 잡고 미소 짓던 사람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정미는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도 없었고 회장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민재를 보낸 후 정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민재의 사망 소식 이후 정미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계속되었지만 그저 슬픔과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어머니의 권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임신 8주차라는 것을, 민재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미는 아이를 지킬지 고민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민재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힘들게 할 거야. 그래도 태어나 줄래? 정미는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민재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후 정미는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아기는 민재를 닮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모양. 정미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아, 내 이름은 하윤이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정미는 출산 후 한 달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아기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봐주긴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매주 민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묘비 앞에 앉아 하루하루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했습니다. 민재 씨, 하윤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당신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미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는 민재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민재가 생전에 건넨 상자 안에서 찾은 처음 보는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정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본 정미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편지에는 민재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재가 정미와 미래를 위해 세우고 있던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을 위한 통장을 준비 중이라는 것,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재는 정미와의 미래를,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까지 생각하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미야, 우리 곧 결혼하자. 아버지께 모든 걸 말하고 당당하게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내가 마련한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어. 거의 다 준비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랑해. 정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행복한 가정, 함께 키울 아이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던 그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민재는 세상을 떠났고 정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만큼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정미는 하윤이가 태어난 후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재의 물건에서 보관해둔 머리카락과 하윤이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하윤이는 분명 민재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미는 그 서류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미에게 민재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을 키우며 매일매일 버텼습니다. 힘들 때마다 민재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미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윤의 두 번째 생일을 맞아 아빠에게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민재의 아버지 서진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미는 친자 확인 서류를 들고 회장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민재의 아들이란 말이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도 의심도 아닌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묘지에서의 첫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나고 서진호 회장은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유정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비서 없이 단둘이었습니다. 정미는 하윤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정미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했소?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전자 검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피검사자 서민재와 피검사자 유하윤의 친자 확률 99.99%. 하윤은 서민재의 아들이 확실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비를 넘겼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군요. 정말 내 손주란 말이오. 회장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그는 다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민재가 정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들의 손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민재가 정미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세우고 있던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통장 준비, 보험 가입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설득하겠다는 다짐과 정미를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회장의 사과에 정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오직 이 작은 테이블 위에만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마음을 정리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유정미 씨,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민재를 처음 만난 이야기, 그가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20살이 되어 시작된 사랑 이야기. 정미는 담담하게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집안은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거요? 비서 보고를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범죄로 복역하셨다고 들었소만. 정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한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정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버지 유석환은 20년 전 어느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평범한 직원이셨죠. 그때 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석환. 그 이름은 회장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석환이라고 아셨소?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실제로는 그 일과 무관했지만 회사의 높은 분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분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으셨대요.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되셨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전무로 있던 그 회사, 발생한 대규모 비리 사건, 실제로는 전무인 자신의 결재와 지시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총 책임자는 자신이었습니다. 당시 유석환은 자신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충직한 직원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회사는 재빨리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교묘하게 유석환에게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직접 처리한 사람, 실무를 담당한 사람, 증거는 유석환을 가리키도록 조작되었습니다. 전무였던 자신은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아니, 방관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유석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유석환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전무를 믿었을 것입니다.
전무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라고,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하지만 회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석환이 구속된 후 회사 내부에서는 전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총괄 책임자 아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결정했습니다. 유석환과의 관계를 끊기로, 유석환의 관련자로 의심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유석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석환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깨끗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회사를 키워 10대 재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석환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회장은 외면했습니다. 그와 관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집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정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출소하셨어요. 하지만 배신감과 억울함, 그리고 병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분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마음의 병까지 얻으셨던 것 같아요. 출소한 지 1년도 안 되어 돌아가셨죠. 회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이 저질렀던 배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석환은 자신을 믿고 희생했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를 버렸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의 아들이 그 희생자의 딸과 사랑에 빠졌고 자신이 신분을 이유로 그 사랑을 반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것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민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소? 회장의 질문에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민재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만 말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고요. 어머니도 그 높은 분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이름은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정미의 마지막 말이 회장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유석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상사의 이름조차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회장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유석환의 희생과 배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 희생자의 딸을 신분이 낮다며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아들마저 그 인연을 이어가려 했다는 것. 용서하시오.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미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을 떠난 유석환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신과 비겁함을 향한 참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지었소. 당신 아버지께,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민재에게.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민은 회장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보다 지금 민재 씨가 저를 사랑해줬고 하윤이를 남겨줬다는 것이 저에겐 더 소중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비극과 아픔,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그들 사이를 천천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유석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미와 하윤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겠다고. 그것이 아들이 바랐던 일이고 자신이 유석환에게 갚아야 할 빚이며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정미 씨,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겠소? 당신 아버지께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그리고 하윤이에게 할아버지가 되고 싶소. 정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동안 홀로 버텨온 시간,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외로움이 이 한마디로 녹아내렸습니다. 라운지의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회장에게는 속죄의 기회가, 정미에게는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만남 이후 서진호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회장은 비로소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홀로 손주를 키워온 정미에게, 그리고 20년 전 자신을 믿고 희생한 유석환에게 이제라도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하여 20년 전 유석환의 사건 기록을 모두 찾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유석환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정미와 하윤이를 만나기 위해 그들이 사는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고급 세단이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회장은 정미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손주를 키워왔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란다. 회장은 처음으로 손주를 제대로 안았습니다. 하윤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회장의 품에 안겨 편안해했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갓 태어난 민재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윤이가 작게 움직이더니 회장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마음속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가 미리 가르쳐준 단어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정미와 하윤이를 위한 집을 준비했습니다. 민재의 편지와 그가 남긴 메모를 통해 회장은 아들이 알아보고 있던 집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비록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후였지만 회장은 같은 동네에서 민재가 원했던 것과 비슷한 작고 따뜻한 집을 구입했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집은 민재가 당신과 아이를 위해 알아보던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집이요. 민재의 꿈을 이제라도 이루어주고 싶소.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시오. 정미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민재가 남긴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읽던 책들, 그가 쓰던 만년필, 그리고 정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정미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조금씩 가까워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만큼은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일주일에 2~3번씩 하윤이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회장은 하윤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민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윤아,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단다. 할아버지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좋은 아들이었지.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재벌 회장이 아니라 손주를 사랑하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회장은 유석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20년 전의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석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으며 그가 뒤집어 쓴 죄가 누명이었음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장은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저의 비겁함과 침묵이 한 충직한 부하를 희생시켰습니다. 유석환 씨는 저를 믿고 책임을 짊어졌지만 저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민은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억울함이 풀렸어요. 회장은 정미의 어머니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과 생활비를 제공하며 늦었지만 유석환이 받았어야 할 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회장은 정미와 하윤이를 데리고 다시 민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세 사람은 민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은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정민은 사랑을 전했으며 하윤이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이제야 알게 됐구나.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마. 정미 씨와 하윤이를 우리 가족으로 지키겠다. 회장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정미를 며느리처럼 대했고 하윤이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회장은 정미가 원하는 사회복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정미의 어머니도 함께 돌봤습니다. 회장은 하윤이가 다닐 유치원도 직접 알아보며 손주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윤이가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재벌가의 손주라는 타이틀보다는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며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 회사가 직원들에게 저질렀던 부당한 일들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석환의 사례를 계기로 회장은 기업이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회장의 선언에 임원들은 놀랐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묘지의 나무들은 또다시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회장과 정미 그리고 3살이 된 하윤이는 함께 민재의 묘를 찾았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아이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빠, 저 하윤이에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함께 왔어요. 우리 행복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사랑은 이어진다는 것을, 용서와 화해가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정민은 민재의 묘비에 새꽃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재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요. 하윤이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석양빛이 다시 한번 묘지를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들 앞에는 함께할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가족은 혈연보다 깊으며 용서는 복수보다 아름답다는 진리가 그들의 발걸음마다 새겨졌습니다. 회장은 하윤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마. 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 엄마가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아빠가 바랐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윤이는 할아버지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에 회장과 정민은 함께 웃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묘지를 떠나는 뒷모습을 석양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